뱅진이가 읽어주세요는 모성입니다. 와, 우리 이거 카노 씨, 네. 모성의 뜻이 뭡니까? 모성애 엄마한테 느끼는 그런 엄마가 사랑을 느끼는 감정.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감정. 엄마? 엘리나님은 어머니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좀 어때요? 친구 같아요? 아니면 좀 저 완전 친구 같아서 저 힘들 때마다 엄마한테 가서 다 얘기하고 엄마 얘기도 다 들어주고. 특히 딸하고 엄마와 관계가 좀 그렇더라고. 아들은 그렇진 않아요. 다 얘기할 것 같지만 아들로서의 책임감이 좀 있거든요. 내가 감당할 거 내가 감당할 테니까 엄마는 나 걱정하지 마. 남자 아닌가? 막 이런 게 좀 있는데. 그렇죠. 엘리나님이 근데 어머니 닮아서 이렇게 이쁘신 건가 봐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이 미인이세요? 언니라고 아직도 사람들이 생각하더라고요. 와, 거짓말. 왜? 진짜로? 똑같이 생겼는데요. 똑같은데요? 밑에가 엘리나님이에요? 네. 어머니께서 되게 미인이시다 진짜. 와, 근데 엘리나님은 어렸을 때도 되게 얼굴이 남아있네. 그렇죠. 애기 때 얼굴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정도면 어머니도 모델 일 하셔. 어머님 연예인. 뭔가 네. 좀 뭐라 그래야지? 우리 엄마하고 다른데? 말문이 좀 막혔습니다. 이상하다. 우리 엄마도 이쁜데 우리 엄마하고 좀 다른데? 이거 왜 괜한 박탈감 같은 게 들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모성애 맹진이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콜론님 사연입니다. 오랜 시간 고민만 하다가 용기를 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생에서 제일 무서웠던 기억이었거든요. 제게는 금쪽 같은 남동생 하나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금이야 오기야 키운 탓에 지금도 동생보단 아들 같달까요? 엄마, 지금 엄마 뱃속에 동생 있다? 으이구 우리 딸 어떻게 생겼는데? 엄마도 임신을 한 줄 몰랐을 시기에 제가 느닷없이 엄마 뱃속에 동생이 있다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동생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어떻게 생겼냐는 엄마의 말에 저는 노란 금속 주전자를 가리키며 대답했대요. 아마도 어린 제 눈에 주전자가 뱃속에 있는 태아로 보였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화목할 것만 같은 우리 가족에게도 어두운 그림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아버지라 쓰고 악마라고 읽는 제게는 그런 사람이었죠. 어린 시절 기억은 행복한 기억이 많아야 하는데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먹질로 깨진 거울 조각과 발길질에 부서진 나무 방문 같은 기억만 남아있었죠. 아버지는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가정폭력은 이미 제가 어릴 때부터 일상이었죠. 제가 5살쯤부터 이미 아버지가 엄마를 때린다는 걸 인지했습니다. 엄마는 행여 우리에게 폭력의 손길이 미칠까 필사적으로 아버지의 폭력을 혼자 감내하셨어요. 아버지라는 사람은 이런 폭력 속에서 엄마를 구속하면서도 발렌타인이나 로즈데이 같은 기념일에는 선물이나 꽃다발을 사오는 소름 돋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대답 안 해? 이게 정말? 아버지가 어느 날 기념일이랍시고 빨간 장미 꽃다발을 하나 사와 엄마의 뺨에 비비며 사랑한다 말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인가 싶습니다. 빨간 장미꽃처럼 엄마의 입술도 터져 빨간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이 대비되어 소름 끼쳤거든요. 어린아이에게 부모님은 온 우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매에게 있어 가정폭력을 맞닥뜨린 순간부터 우주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엄마가 회상하기를 전 또래 친구들보다 의젓한 편이었대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무얼 사달라 조르지도 않고 무릎에 피가 흘러도 잘 울지 않아 그냥 또래보다 성숙하다고만 생각했대요. 그런데 커서 알아보니까 이 모든 게 소아 우울증의 한 증상이었다고 합니다. 의젓한 게 아니라 의사표현이 서툴고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그런 아이 말이에요. 그저 엄마에게 방해될까 저라도 꿋꿋하게 씩씩한 모습을 보이려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 제가 12살 무렵이었을 거예요. 폭력남님 집에 안 계세요? 그 이름은 우리 아빠인데 지금 일하러 가셔서 없어요. 그러니? 등기우편인데 어쩌나. 우체부 아저씨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꼭 아빠에게 주라면서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이것저것 많은 글자가 적혀 있었지만 제 눈길을 끄는 단어는 가정법원이란 4글자뿐이었어요. 이 단어를 보는 순간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부모님이 헤어질 거라 짐작이 갔습니다.
12살인 제겐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이맘때쯤 엄마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아 더 그렇게 짐작했을지도 몰라요. 짐작은 현실이 되었고 정말 얼마 안 가 부모님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매는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아버지가 키우기로 했어요. 엄마가 집을 나가고부터 가정폭력은 고스란히 저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밤부터 아침까지 구타를 견뎌내야 했어요. 목검, 장우산, 골프채. 손에 잡히는 모든 물건이 무기가 되어 저를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매를 다 맞지 않으면 아버지의 분노가 동생에게 미칠까 무서워 꾹 참고 견뎠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뭐하지만 저 자신도 그때 어떻게 그렇게 버텼나 싶을 정도였어요. 맞으면서 드는 생각은 엄마가 없으니 나를 대신 때리는구나. 엄마 때문에 이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구나. 같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생을 엄마 없이 자란 티 내지 않으려고 지극정성으로 키웠어요. 직접 동생을 씻기기도 하고 전기밥솥으로 밥 짓는 법도 배워 아침마다 아침밥을 먹여 보냈어요. 때문에 더더욱 지금도 동생이 아들 같아 보이나 봐요. 동생 하나만 바라보며 이악 물고 버텼지만 아버지의 매질은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는 저만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굶기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동생에게 작은 부탁 하나를 했어요. 아버지가 저녁 사 먹으라고 동생에게 돈을 줬던 기억이 났거든요. 착한 동생은 아무 저항 없이 저에게 동전 몇 잎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겨우 삼각김밥 하나를 구매해 허겁지겁 먹었어요. 다시 슬그머니 집에 들어가려는데 안방에서 동생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생은 저에게 그깟 동전 몇 푼을 줬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혼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행여나 동생이 맞을까봐 아버지 앞으로 달려가 무릎 꿇고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제가 굶으면 굶었지 동생에게 이런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이혼하고 1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엄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별일 없지? 응, 아무 일 없어, 엄마.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꼭 데리러 갈 테니까 조금만 참아, 우리 딸. 우리를 데리러 오려고 고생하는 엄마에게 폐가 될까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비밀이 엄마에게 닿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매일 이어지는 구타에 영양실조 증상이 있었나 봐요. 하루는 학교에 갔다 와서 옷을 갈아입다 그만 깜빡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갓 중학교에 입학할 때고 여자이다 보니 옷을 갈아입을 때 문을 잠그는 습관이 생긴 게 화근이었죠. 야, 이 문 안 열어? 너 지금 그녀이랑 연락하는 거지? 얼마나 기절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아버지의 분노는 머리 끝까지 닿아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이러다 안방에 있을 동생에게 화가 미칠 것 같아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옷 갈아입다가 잠들었나 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내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은 그냥 못 넘어가. 이 말을 끝으로 아버지가 들고 온 물건은 아주 긴 회칼이었습니다. 군인 출신이던 아버지는 바다 낚시가 취미라 낚은 고기를 바로 회뜨기 위해 장만한 칼이었죠. 길이가 거의 제 팔만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였어요. 서서히 다가오는 아버지를 피해 저는 2층 침대 위로 도망갔습니다. 사다리로 올라가자마자 아버지는 회칼을 제게 휘둘렀습니다. 다행히 빗나갔지만 얼마나 세게 휘둘렀는지 회칼은 나무로 된 침대 난간을 베어버린 것도 모자라 매트릭스에 박혔습니다. 아버지는 도간에 든 쥐를 보는 고양이처럼 저를 따라 사다리를 오르려고 했어요. 여기에 더 있다가는 진짜 죽겠다는 생각에 저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주랭랑을 쳤습니다. 동생을 데리고 도망가는 것도 잊지 않고요. 동생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고분고분 제 손을 잡고 따라와줬어요. 그런 동생이 저는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밖으로 뛰쳐나온 우리 남매는 공중전화를 찾아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분노를 했고 엄마가 알려준 주소로 저희는 택시를 잡아 타고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다시 만나게 됐죠. 그 뒤로 힘들었지만 아버지와 연을 끊고 엄마와 함께 살았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엄마와 살게 된 그 시절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엄마의 이혼 사유에는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바람과 거액의 빚도 있었다고 해요. 참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죠. 지금은 저를 친딸처럼 사랑해주는 새아버지를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 어느덧 2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사연에 귀신이 나오거나 하진 않지만 제가 느꼈던 가장 공포스러운 기억이었습니다. 끝으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라며 그런 환경에서 자라온 모든 분을 응원한다고 말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이건 그냥 진짜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진짜 미친놈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미친 사람입니다. 용기를 내서 이런 사연을 전달한 게 고맙다고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때 8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네. 비일비재했어요. 가정폭력이라는 게 약간 좀 지금 많이 없어진 편이긴 하지만 그건 이제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만 그쵸. 가정폭력은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네. 저는 감동을 받았던 게 이제 동생을 챙긴다는 게 좀 감동을 받았어요. 엄마한테 배운 것 같아요. 딸이 본능적으로 동생을 아, 네. 내가 지켜야 한다. 아들같이 생각한다고 했던 게 제목이 그래서 모성애였나 봐요. 엘리나님도 동생하고 6살 차이가 나잖아요. 네. 좀 딸 같으세요? 사실 제가 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너무 공감이 됐는데 저도 이제 힘든 일도 많았고 했었을 때 제가 동생을 되게 많이 챙겼었거든요. 그 책임감이 들더라고요. 무조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동생이나 이제 좀 그런 상황들을 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그죠. 차이가 나면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 제 동생하고 8살 차이 나는데 와. 예, 어버 키웠죠 거의. 다 동생이 있으시네요. 네. 나도 동생이 있어요. 몇 살 차이예요? 4살 차이인데 저도 좀 그랬습니다. 어렸을 적에 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몇 살 차이예요? 저는 위에 누나. 2살 차이? 누나가 어버 키웠네. 그렇죠. 동생들은 항상 저런 반응이에요. 맞아. 2살 차이인데요. 그럼 그래요. 가정폭력이 더 일어나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인다면은 신고를 빨리 해서 연애 방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도와줘야 되는데 그 가족들이 거절을 하고 거부를 할까 봐. 그쵸. 네. 근데 얼마나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알 수 있냐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싸울 순 있지. 네. 남자들은 좀 힘으로써 좀 이렇게 막 하는 경우가 있죠. 네. 폭력은 절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폭력을 가하는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상처를 털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런 게 깊이 빠지다 보면 또 힘든 시기가 생각나고 하니까 그쵸. 지금 행복하시다면 그 상태를 오래오래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공포라디오 사연을 모두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녹화는 좀 뭔가 세계로 뻗어가는 공포라디오답게 색다르지 않았나요? 너무 색달았습니다. 피곤했는데 피곤이 다 날라갔습니다. 네. 제가 이게 목소리가 안 나와야지 정상인데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럼 우리 엘리나님 오늘 출연해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긴장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라디오 뭔가 얘기하는 게 처음이어서. 근데 너무 재밌고 또 같이 잘 해주셔서 되게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잘하셔가지고 맞아요. 예, 저희가 뭐 딱히 뭔가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잘 이렇게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카노뱅제는 오늘 녹화 어떠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엘리나님이 또 네. 장엘리나 짱. 다음 생은 장엘리나로. 이거 나갈 수도 있어 우리 이번에. 네. 잘라주세요. 아이, 봐줘. 네. 그래 우리 엘리나님이 또 세계에 팬이 많으시잖아요. 팬이 엄청 많으세요. 맞아요. 와. 그 엘리나님이 이렇게 와주셨으니까 저희 공포 라디오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끔 한국 공포를 또 이렇게 세계에 알려야 되는 K 공포 장르 윤시원의 공포 라디오를 홍보할 수 있는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저도 오늘 너무 재밌게 이렇게 녹화를 했는데, 저도 평소에 이제 시훈님 채널도 굉장히 많이 보고, 또 공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도 채널 많이 봐주시고, 또 라디오에 사연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엔 활동이 좀 뜸했지만, 작년 싱글 앨범 내고 디얼문으로 돌아오고 나서 올해부터는 더 노래와 또 유튜브로 다시 열심히 활동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또 시온님 공포라디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곧 있으면 흉가도 갈 예정이니까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요. 우리 엘리나님께서도 이렇게 이번 연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제가 135만 원 홍보하는 게 맞나? 자,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여러분들의 무서운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무서운 경험을 하셨거나 알고 계신다면 여기 위에 이렇게 보이시죠? 이메일 주소가 보이실 거예요. 이 주소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윤시원의 팬카페 또는 디스코드에 남기실 수도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